서류 더미 속에서 제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혜입니다. 올해 71살이고 서울 변두리에서 40년 넘게 분식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시작한 이 가게는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저는 혼자서 이 가게를 지켰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떡볶이 양념을 끓이고 김밥을 말고 튀김을 부쳤습니다. 서서 일하는 시간이 하루 10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분식집 매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남긴 작은 돈과 제가 모은 돈을 합쳐 상가 건물 1층 한 칸을 샀습니다. 그걸 월세로 주면서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그 월세가 제 노후 자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부터 며느리 시연이가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무서에서 자영업자들 관리 진짜 깐깐하게 한대요? 시연이는 그렇게 말하며 제 가게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매출 신고서, 세금 계산서, 임대계약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평소엔 한 달에 한 번 보러 올까 말까 하던 며느리가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혼자 하시면 복잡하잖아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친절했습니다. 지나치게 친절했습니다. 반찬까지 싸들고 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고맙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신경 써주는데 의심하는 건 실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시연이가 노란색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세무서에서 온 거예요? 어머니 사인 좀 해주세요. 봉투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안경을 쓰고 봐도 잘 안 보였습니다. 이게 뭔데? 그냥 확인서예요? 어머니가 상가 월세 받는 거 신고하는 거요? 안 하면 나중에 세금 더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아래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볼게. 어머니 빨리 해야 돼요? 기한 있어요? 시연이는 조금 재촉했지만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저는 봉투를 꺼내 다시 봤습니다. 서류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혜. 주민등록번호도 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명 부분을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필체가 달랐습니다. 제 글씨는 좀 삐뚤삐뚤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류에 적힌 서명은 반듯했습니다. 또박또박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언제 이걸 썼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장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 노트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쓰던 것입니다. 기름 얼룩이 묻어 있고 모서리가 낡았습니다. 저는 이 노트에 매일 매출과 지출을 적었습니다.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평생 장사를 하면서 돈에 대한 감각은 칼같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달의 매출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월세 입금 날짜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원래 월세는 매달 5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12일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금액이 조금 적었습니다. 왜 이러지?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은 카운터 아래 작은 철제 돈통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도장과 카드도 함께 넣어뒀습니다. 돈통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통장을 비닐 파일에 넣어서 보관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맨 통장만 있었습니다. 누가 만졌나? 저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래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출금 3천만 원, 입금 2,500만 원, 출금 5천만 원. 날짜는 최근 2달 사이였습니다. 저는 이런 돈을 출금하거나 입금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거래 내역을 다시 봤습니다. 출금된 돈은 어디론가 이체되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장부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통장 내역과 대조했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제 장부에는 이런 거래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제 통장을 사용한 것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분식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카운터 위에는 오래된 액자 사진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분식집을 처음 열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게 뭐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 윤철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윤철아, 엄마 통장에 이상한 거래가 있는데 혹시 내가 아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통장에 큰 돈이 왔다 갔다 했어. 엄마는 모르는 일인데. 엄마, 그거 내가 설명할게. 오늘 저녁에 갈게. 윤철이는 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가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윤철이와 시연이가 함께 가게로 왔습니다. 둘은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윤철이는 표정이 어두웠고 시연이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시연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통장에 이상한 거래가 있어서 저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시연이는 통장을 받아들고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윤철이를 쳐다봤습니다. 윤철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게 회사 일 때문에 급하게 돈을 옮겨야 해서 무슨 소리야? 회사에서 투자 건이 하나 생겼어. 근데 내 명의로 하면 세금 문제가 복잡해져서 잠깐 엄마 명의로 돈을 옮긴 거야. 금방 다시 정리할 거야.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미안해, 엄마. 급한 일이었어. 윤철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다 합법적인 거예요. 윤철 오빠가 회사에서 재무팀장이잖아요. 이런 거 잘 알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윤철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사과하는데 뭐라고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노란색 봉투 안에 들어있던 서류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번에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서류에는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여러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임대료, 보증금, 계약기간, 임차인 정보. 저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대료가 제가 받는 금액과 달랐습니다. 제가 받는 월세는 80만 원인데 서류에는 12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적혀 있지? 저는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계약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계약일이 올해 3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약을 다시 한 건 작년이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서류야. 저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 거래, 이상한 서류,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친절,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게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지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우는 동네 PC방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컴퓨터 일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학생 때부터 제 가게에 자주 왔고 저는 지우한테 밥값을 깎아주거나 가끔 공짜로 주기도 했습니다. 지우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통장이랑 서류 좀 봐줄 수 있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네, 괜찮아요. 언제 갈까요? 내일 저녁에 올래? 네, 알겠습니다. 지우는 다음날 저녁에 가게로 왔습니다. 저는 통장과 노란색 봉투를 꺼내 지우에게 보여줬습니다. 지우는 통장을 펼쳐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그리고 서류도 꼼꼼히 읽었습니다. 한참 뒤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이상해요. 뭐가? 통장에 나온 거래 내역이랑 어머니 장부랑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 서류도 좀 이상해요. 서명이 어머니 필체가 아닌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어머니, 이거 혹시 누가 어머니 통장을 쓴 거 아닐까요? 큰 돈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어머니는 모르시잖아요. 지우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누가? 그건 제가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가 돌아간 뒤 저는 카운터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액자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편함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흰색 봉투였습니다. 발신자는 금융감독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금융거래 확인 요청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귀하의 계좌에서 최근 다수의 고액 거래가 발생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거래 내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다시 지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우야, 큰일 났어. 금융감독원에서 편지가 왔어. 어머니, 제가 지금 갈게요. 지우는 30분 만에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흰색 봉투를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읽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심각한데요. 뭐가?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편지 보낸다는 건 어머니 계좌에서 이상한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여러 사람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출처를 감추는 방식이요. 무슨 소리야? 범죄자들이 돈을 숨기려고 쓰는 방법 중 하나예요. 여러 사람 이름으로 돌려가며 돈을 옮기는 거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나도 범죄자가 되는 거야? 아니요, 어머니는 피해자예요. 누군가 어머니 명의를 이용한 거예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요. 통장, 서류, 장부 다 모아서 누가 이렇게 했는지 찾아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인터넷 뱅킹으로 확인하면 더 자세히 나와요. 저는 통장을 건넸습니다. 지우는 제 계좌를 인터넷으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여기 이 거래들 전부 같은 날, 몇 분 간격으로 이루어졌어요.
3천만 원 나갔다가 2,500만 원 들어오고 또 5천만 원 나가고. 그게 무슨 뜻이야? 이건 사람이 은행 가서 하는 거래가 아니에요. 누군가 인터넷으로 빠르게 돈을 옮긴 거예요. 그것도 여러 곳으로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날짜, 시간, 금액, 받는 사람 이름. 모르는 이름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누구야? 그건 제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이름들 기록해 둘게요. 지우는 노트에 이름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생각났습니다. 며느리가 준 만년필. 저는 서랍을 열고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지우야, 이것 좀 봐줄래?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준 펜이야. 어머니, 계약 같은 거 쓸 일 많으시잖아요 라면서 줬어. 지우는 만년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봉투 속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지우는 서류의 서명 부분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만년필 끝에 묻어있는 잉크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 펜 잉크색이랑 서류에 쓰인 잉크색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어머니, 이 펜 쓴 적 없으시죠? 응, 손에 안 익어서 그럼 이 펜으로 누가 어머니 서명을 흉내 냈을 수도 있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거 쓰세요? 환하게 웃으며 건네던 그 표정. 그게 다 계획이었다는 건가요? 저는 카운터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뒤 윤철이가 혼자 가게로 왔습니다. 시연이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윤철이는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 뭔데? 윤철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사실 회사에서 큰일이 생겼어. 무슨 일? 투자건이 하나 있었어. 큰 수익이 날 거라고 해서 내가 회사 자금을 좀 크게 넣었어. 근데 그게 다 날아갔어.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감사가 들어올 거야. 그럼 내가 책임져야 해. 근데 나한테는 그만한 돈이 없어. 그래서 엄마 명의를 쓴 거야? 윤철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금방 메울 수 있을 줄 알았어. 시연이가 아는 투자 모임이 있대. 거기서 금 투자하면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다고 해서. 금 투자? 응. 금값이 계속 오르잖아. 시연이가 그쪽 일하니까 잘 알더라고. 금괴 사고 파는 거래하는 사람들 모임이래.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래서 내 통장을 쓴 거야? 엄마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회사에서 잘리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 윤철이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제발. 윤철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도울 수가 없어.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편지까지 왔어. 뭐? 윤철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내 계좌가 이상하다고 확인하래. 자료 제출하래. 엄마 그럼 어떡해? 윤철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희가 한 짓이니까 너희가 해결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철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액자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뭔지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시연이가 가게로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오빠한테 들었어요? 시연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금융감독원 이야기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 네. 사실 오빠가 워낙 책임감이 없어서 그렇지.
저는 정말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서류도 제가 챙기고 투자 모임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한 건데, 시연이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연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너는 잘못이 없다는 거야? 어머니 저도 피해자예요? 오빠가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회사 문제 해결하려면 잠깐만 명의 빌려달라고 했거든요? 저도 어머니 도와드리는 줄 알았죠? 시연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도장이랑 서류 제가 챙긴 건 맞아요? 근데 그건 어머니 편하시라고 한 거예요? 어머니 혼자 하시면 복잡하잖아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금융감독원 편지는 어떻게 된 거야? 그건 오빠가 투자 실패해서 생긴 거예요? 어머니 명의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감원에서 확인하는 거죠? 근데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금 거래 쪽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정리할 수 있어요? 시연이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연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말이 맞는 건가? 정말 며느리는 도와주려고 한 건가? 아니면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연아, 내가 준 만년필 있지? 네, 어머니. 쓰셨어요? 아니, 안 썼어. 왜요? 좋은 펜인데. 근데 그 펜 잉크색이랑 서류에 쓰인 잉크색이 비슷하더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연이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내가 그 펜으로 내 서명 쓴 거 아니야? 어머니, 시연이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저는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 이렇게 의심하시면 어떡해요? 시연이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 며느리가 진짜 도와주려고 한 건가? 시연이는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억울해요? 저는 오빠 문제 해결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봤어요. 금 투자 모임도 소개해주고 서류도 정리해드리고. 근데 이렇게 의심받으니까 너무 서러워요. 시연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연이가 카운터 위 액자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좀 오래됐네요. 이제 치우시는 게 어때요? 너무 낡았어요? 시연이는 그렇게 말하며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거나 저는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연이는 이미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가방을 집으려다가 액자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액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깨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시연이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액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던 그 얼굴. 저는 무릎을 꿇고 액자를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새 액자 사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시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시연이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연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가방을 들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깨진 액자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을 지켜온 이 가게, 남편과 함께 시작한 이 자리, 그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액자를 카운터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놨습니다. 유리는 깨졌지만 사진은 무사했습니다. 저는 사진 속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날 밤 지우가 다시 가게로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본 게 있어요. 지우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 거래 내역에 나온 사람들 이름으로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금 투자 모임 카페가 있더라고요. 금투자 모임? 네, 거기 보니까 며느님 이름이 나와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카페 게시판에 시연이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시현 금괴 거래 상담. 며느님이 여기서 금 거래 중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어머니 통장에 나온 이름들이랑 겹쳐요. 지우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시연이가 어머니, 이건 단순히 아드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며느님이 이를 계획한 것 같아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느리, 제 며느리가 어머니,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요. 제가 계속 알아볼게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가 돌아간 뒤 저는 깨진 액자를 다시 봤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날 밤부터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왔던 날짜, 며느리가 가져간 서류들, 며느리가 한 말들,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 장부 노트 뒤쪽 빈 페이지에 하나하나 적어 나갔습니다. 며칠 뒤 지우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제가 며느님 이름으로 더 찾아봤는데 금 보증서 위조 의혹이 있어요. 뭐, 금괴 거래할 때 보증서라는 게 있어요. 진짜 금인지 확인하는 서류요. 근데 며느님이 그걸 가짜로 만들어서 거래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카페에 피해자들 글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럼 시연이가 사기를 친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도 그 과정에서 이용된 거예요. 돈을 여러 사람 이름으로 돌리면서 출처를 감추려고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이용했습니다. 아들도 공범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철제 돈통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통장과 도장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 돈통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제 도장을 몰래 가져다 썼습니다. 저는 돈통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겠어. 일주일 뒤 지우가 다시 가게로 왔습니다. 어머니 확실한 증거를 찾았어요. 지우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문서들이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금 투자 모임 카페에서 찾은 거예요. 며느님이 올린 글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지우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게시글 제목이 보였습니다. 고수익 금괴 투자 정시연 상담. 금 보증서 발급 가능 빠른 거래. 해외 금괴 직수임 안전 거래 보장. 지우는 화면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것도 봐야 해요. 또 다른 문서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상가 건물로 대출 문의한 기록이에요. 며느님이 어머니 명의로 담보대출을 알아본 것 같아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상가까지? 통장만 쓴 게 아니라 상가도 빼앗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이게 다 시연이가 쓴 거야? 그리고 댓글 보세요. 피해자들이 엄청 많아요. 지우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정시연한테 속았어요. 금괴는 가짜였어요. 보증서가 위조였습니다. 경찰 신고했어요. 3천만 원 날렸습니다. 연락도 안 받아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다 진짜야? 네, 어머니. 며느님이 금 거래를 빙자해서 사기를 친 거예요.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서 가짜 금괴를 팔았어요. 그리고 돈을 여러 사람 명의로 돌렸어요. 그럼 내 명의도? 어머니 통장도 그 과정에서 쓰인 거예요. 돈의 출처를 감추려고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 제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지후야, 그럼 윤철이도 알고 있었던 거야?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드님이 회사 돈을 잃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며느님이 그걸 이용한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면서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 증거들 다 가지고 가면 돼요. 그래, 알았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같이 갈게요. 고마워, 지우야. 다음 날 저는 지우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통장, 서류, 장부 노트, 만년필, 그리고 지우가 출력한 인터넷 증거들. 모든 걸 가방에 넣어갔습니다. 경찰은 저의 진술을 듣고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명예도용이고 사기입니다. 금융범죄 전담팀에 넘기겠습니다. 제가 처벌받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할머니는 피해자십니다. 걱정 마세요. 경찰은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지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끝난 거예요. 며느님이 처벌받을 거예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아드님도 출석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철이가 가게로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경찰서 다녀왔어. 응, 엄마가 신고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윤철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몰랐어. 시연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너도 같이 한 거 아니야? 엄마, 나는 회사 문제 때문에 급했어. 시연이가 도와준다고 해서 믿었어. 근데 시연이가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던 줄은 정말 몰랐어. 윤철이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잘못이 있어. 엄마 명의를 몰래 쓴 것부터가 잘못이야.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너 때문에 나까지 범죄자 취급받을 뻔했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철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윤철아, 너는 내 잘못을 알아야 해. 경찰 조사 잘 받고 책임져. 엄마, 그리고 나는 이제 너한테 기대지 않을 거야.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철이는 고개를 숙인 채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깨진 액자를 보았습니다. 유리는 깨졌지만 사진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액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혼자 살아야 할 것 같아. 한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시연이를 봤습니다. 시연이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검사가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가짜 금 보증서, 여러 명의로 돌린 거래 내역, 피해자들의 진술, 그리고 제 통장과 서류. 시연이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저는 정당한 거래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오해한 겁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연이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철이는 명예 도용방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지우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고마워, 지우야. 내가 없었으면 못 해냈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했어요. 지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우에게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도와준 거에 대한 거야. 받아. 어머니, 저는 돈 받으려고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알아. 그래도 받아. 내 시간이 소중한 거 나도 알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분식집은 정리하려고. 네? 나이도 있고 이제 힘들어. 그리고 이 가게에 있으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 저는 가게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 가세요?
작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월세 적게 나가는 대로. 그리고 상가 건물도 팔 생각이야. 그럼 어머니 혼자. 응, 혼자 살 거야.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석 달 뒤 저는 분식집을 정리했습니다. 카운터 아래 철제 돈통도 버렸습니다. 평생 통장과 도장을 넣어 지켜오던 상자였지만 이제는 그 상자에 저를 가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가 건물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이불, 그릇 몇 개, 그리고 액자 사진 하나. 깨진 유리는 새 유리로 바꿨습니다. 저는 원룸 작은 탁자 위에 액자를 놓았습니다.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새로 시작해. 이사하고 며칠 뒤 지우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집 구경 왔어요. 들어와. 지우는 원룸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네요. 응, 나 혼자 살기 딱 좋아.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쉬고 있어. 가끔 산책하고 도서관도 가고. 좋으시겠어요. 응, 좋아. 오랜만에 내 시간을 갖는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은요? 연락 안 해. 나도 안 하고. 그래도 아드님인데. 지우야, 가족이라고 해서 다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을 지켜야 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고마워. 지우가 돌아간 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액자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장부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2025년 12월. 새로운 시작.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며칠 뒤 윤철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잘 지내.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웠습니다. 이제 저는 저대로 살 거였습니다.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박정혜로. 그날 오후 저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몇 권 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40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손님을 위해, 가게를 위해.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달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들처럼 그냥 걸어갈 거였습니다. 무겁지 않게, 가볍게. 저는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책을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 문을 열었습니다. 액자 사진이 저를 반겼습니다. 여보,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어. 저는 액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켰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장부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으로 산다.